패션 우울증과 진짜 우울증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패션 우울증은 SNS에서 과도하게 격려 위로를 찾아 헤매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누가 더 심각하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SNS에 올리는 경우들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우울하고 죽고 싶다는 얘기를 자랑하듯 보여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이런 것들이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장님, 요즘 우울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요즘 따라 좀 우울증이 많아진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정신과 레지던트가 될 때부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많이 고민은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석들이 있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게 지냈다가 다시 우리는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가 됐잖아요. 그 변화 과정에서 우리는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수단이었던 돈이 모든 최우선이 돼버리기 때문에 경쟁적인 사회가 돼버렸고, 그 사이에 우리는 이웃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줄어들고 속된 말로 살기 빡신 나라가 돼버렸죠. 특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희망을 많이 잃어버리기도 했죠. 내가 지금 나와서 직장을 갖는다고 한들 내가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 게다가 코로나 때 교류가 없으면서 훨씬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게 최근의 상황이었고, 또 여기서 미디어 영향도 보죠. 우리는 SNS 보면 나 빼놓고는 다 잘 살고 나 빼놓고는 다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저희가 SNS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이 찍은 사진은 가장 좋았을 순간으로 보이는 것들을 찍어 놓은 건데 우리는 비교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장님, 패션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 들어봤습니다. 패션 우울증은 패션이 유행이 되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울증이 꽤 많이 퍼져 있고 그 경우에 나도 그렇다고 하면서 관심을 받고 이런 관심이 지나쳐서 자해 정도를 보여주기도 하는 건데,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해의 비중이 꽤나 높아져서 누가 더 심각하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SNS에 올리는 경우들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우울하고 죽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올려놓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치 내가 약을 몇 개 먹는다 하는 것처럼 약 봉지를, 약 개수를 자랑하듯 보여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심리는 관심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집에서 우울하다면 너가 뭐가 우울해? 엄마도 우울해 라고 하거나 네가 뭐가 힘든 게 있어? 공부나 하면 되지 라고 해버린다면 어디에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남한테 혹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표현이 찐따로 낙인 찍히는 것 대신에 부족한 관심과 위로를 온라인상에서 찾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한테 혼났을 때, 성적이 안 좋았을 때 내가 이런 상황이었어 친구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엄마 아빠한테 얘기 드릴 수도 있고,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게 자연스러운 수용이 되고 괜찮아지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안 좋은 감정을 안 좋아 우울해 라고 남발하듯 나도 모르게 나와버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울감으로 통칭해버리는, 내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감정에 대해서 미성숙하게 조금 부족하게 대처하는 면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정신과 의사로서 이런 패션 우울증이란 단어가 생기게 된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패션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긴 게 사실은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안타까움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공감이 강조되는 사회이고 공감을 못하면 티발씨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사회인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에서 충분히 수용되고 교류가 되지 못하니 SNS에서 과도하게 좋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매는, 혹은 격려 위로를 찾아 헤매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 진단을 너무 남용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를테면 자가진단 테스트 봤더니 나 우울증이 맞아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확정 지어버리는, 너 SNS 올리는 거 보고 웃고 있네, 너 우울증 아니잖아 라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패션 우울증과 진짜 우울증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슬픔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보죠. 내가 반려견이 있었는데 강아지를 무지개 다리로 떠나보냈는데 이 강아지랑 너무 닮은 강아지를 봤더니 눈물이 흘러. 그러면 슬픔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인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버스에서 어디를 저쪽 산을 한번 봤는데 눈물이 뚝뚝뚝뚝 흐르고 있어요. 산 봐서 슬플 수는 있겠지만 개연성 없이 이유 없이 굉장히 슬퍼지는, 혹은 이런 게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힘들어지는, 그냥 보통의 슬픔과는 다른 너무 가라앉아 버리는, 제가 표현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감정이 꼬라박히는, 헤어날 수 없는 늪 같은 이런 정도의 상태가 우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울감은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안 좋아지다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있는데 그 전부터 안 좋았고 이 스트레스 상황을 받으면 더 안 좋아지는, 이게 지나갔는데도 계속적으로 안 좋은 게 우울증인 거죠. 비유컨대 하루 이틀 날씨가 좋다 안 좋다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감정 상태라면 우울증은 장마가 계속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우울장애는 우울한 기분이나 즐거움이나 흥미가 상실되는 두 가지 것들이 2주 이상 반드시 계속돼야 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혹은 밖으로 나타나는 활동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이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못 잔다거나 과다하게 수면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수면의 사이클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새벽 1시, 2시가 3시, 4시가 되고 5시, 6시까지 꼬박 밤을 새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12시까지 오후에 대사나 일어나시면 그날 밤에 또 못 주무시는 거죠. 그게 이제 악순환이죠. 혹은 못 자는 것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시간에는 다 누워있게 되는, 그리고 계속 자게 되는, 이건 어쩌면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회피하는 수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식사를 못하거나 혹은 이런 것들이 폭식으로 이어지거나 체중이 너무 저하가 되거나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우울증이 지속되면 입맛이 아예 없어서 그 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안 먹게 되고 내가 식사를 챙기는지 안 챙기는지 모르게 돼서 체중이 엄청나게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체중이 과다하게 빠졌다가 조금 회복되는 시기에는 과체중이 되기도 하고, 혹은 식사가 불규칙하고 활동을 안 하다 보니 조금만 먹다가 갑자기 폭식하는 경우들이 반복이 되죠. 그렇다 보면 체중이 말할 수 없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울증이 오래되는 경우에 비만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무기력하고 활력이 없는 거, 에너지가 없는 게 우울증이 오래되면 만성화됐을 때의 큰 특징입니다. 원래는 외향적인 사람이고 친구들도 만나러 가고 약속도 내가 잡고 했는데 나가기가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으니까 밖을 안 나가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갑자기 이유 없이 펑크를 자주 반복하는 이런 경우에 그 친구의 인성이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울증이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도 있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단절이 됐죠. 내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이 있어야 밖을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친구가 나한테 놀려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니까 부정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친구가 나를 놀리는 게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게 너무 괴로워져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내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대인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그래서 자기를 돌볼 수가 없는 거죠. 일상생활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자분들은 머리를 감지 못하는, 혹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회사에 지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지각하는 횟수들이 늘어나요. 실제로 움직임을 수반하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똑 떨어져요. 그게 이제 도파민인데 몸을 움직이게 하거나 공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 앞에서 너 왜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졌어? 혹은 나도 옛날에 했던 일들을 내가 어떻게 이걸 했지? 라고 하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울증일 때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건데 갑자기 기억력이 너무너무 떨어져서 내가 치매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중년 또 노년기로 갈수록 인지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치매 걸렸나 염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판단력도 흐려져서 현실적으로 해결책이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죽음으로만 가게 되는 현실적인 판단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특징들을 보면 결국 식사, 수면, 체중, 피로감 이런 것들이 몸이 아프고 몸의 변화가 있는 거고 결국 뇌 인지 기능까지 떨어지는 거죠. 결국 우울증은 일상 활동을 방해하는 수준이 돼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게 오래되었다면 요거는 의심해 봐야 될 겁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울증을 진단해 주나요? 자가척도를 해서 많이 오시기도 하는데 내가 자가척도로서 우울증이다 아니다를 너무 단정 짓지는 마십시오. 이유는 척도마다 달라서 저희 병원에서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인데 어떤 척도에서는 경도가 낮기도 하고 어떤 척도에는 매우 심각하다고 해서 갭이 있기도 하거든요. 질문에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혹은 질문의 개수가 몇 개 있냐 따라서 다르기도 하니까요. 그런 자가척도 점수만으로 너무 단정 짓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울증의 진단 자체는 객관적으로는 척도를 통해서 일상 행동이나 활동을 면담을 통해서 들어봤을 때 정신과 전문의가 판단을 하는데 주변 가족들이 오시면 자녀나 혹은 부모님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던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는 뇌파라는 걸 찍는데 뇌 기능이 실제로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떨어진 정도를 컴퓨터로 수치화하는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심각한지 증상 정도를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약물 치료를 할 건지 혹은 비약물적 치료를 할 건지 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증상 정도가 심각하고 또 즉각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에 약물 치료를 바로 권유를 좀 드리긴 하는데요. 우울증은 결국은 뇌의 질환이라고 말씀드렸고 여러 연구를 통해서 뇌의 신경과 신경을 연결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거기에 세로토닌, 도파민, 노에프네프린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끌어올려주는 화학적 성분이 바로 약물이고 이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신경 전달 물질을 좀 끌어올려줘서 우울증의 치료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속이 울렁거린다거나 혹은 어지럽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정신과 의사랑 상의해서 약물 치료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남들은 모르는 심지어는 다른 과 의사 선생님들도 모르는 약의 정도들은 정신과 의사들이 알고 있거든요. 아침에 줘야 되는지 저녁에 드셔야 되는지 나눠서 드셔야 되는지 이런 세밀한 것들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정신과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약을 처방을 받으실 걸 권유드립니다. 약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또 임산부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 비약물적인 생물학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두계 자기장 치료라 그래서 머리에다 자석을 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주 센 자기장을 가해주면 뇌 안에 전류 신호로 바뀝니다. 신경세포의 전달 네트워크들은 다 전기적인 신호인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처져 있는 전기적 경우에 있어서는 전기 자극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고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얘의 활성화 정도를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자기장을 통과해서 쓰면 경두계 자기장 치료, 직류자극을 통해서 하면 경두계 직류자극 치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모두 국내 식약청에서 인증받은 의학적인 치료인 거고요. 이거는 말하자면 정형외과에서 하는 물리치료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남들이 혹은 내가 우울증이라고 했을 때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런 풍조가 일어날까봐 그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나는 너무 힘들고 몸의 질환이고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폐렴, 폐혈증, 폐암처럼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폐암 치료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폐암입니다 하면 누가 놀릴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울증은 왜 놀림을 받아야 되죠? 그런 풍조가 저는 좀 안타깝고 내가 우울증이면 관심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오히려 비난받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주변 지인하고 소통을 해보시고 그게 어려우시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정신과 전문의랑 상의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패션 우울증 자체도 공감에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겠으며 이거 자체가 비난만 받아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치료에 대해서 훨씬 더 전문적이고 복합적으로 치료를 받으실 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또 주변에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